서울의 번화한 거리 화려한 불빛과 사람들의 발걸음 뒤에는 보이지 않는 어둠이 숨어 있다. 평범한 아파트 따뜻한 단. 가정의 문 뒤에 어떤 비밀이 감춰질 수 있을까? 한여름의 무더운 밤, 강남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구석과 상상할 수 없는 경계를 탐험한다. 이곳에서 한 여성이 3년간 침묵 속에 숨긴 진실이 서서히 드러난다. 그것은 공포 증오 그리고 절망이 얽힌 이야기다.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지금부터 숨막히는 진실의 문을 열어보자. 김수현은 범죄를 숨기기로 결심한 순간 약하고 겁에 질린 소녀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혼란은 무서운 냉정함과 결단력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계획 첫 단계는 박민수의 시체를 침실에서 옮겨 범행 현장을 감추는 것이었다. 어린 소녀의 힘으로 덩치 큰 남자의 시체를 끌기란 매우 힘들고 고된 일이었다. 욕실은 타일 바닥과 배수 시스템 덕분에 다음 단계를 처리하기에 더 적합한 장소로 보였다. 시체를 옮긴 후 김수현은 침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꼼꼼하게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싸움 중 부서진 파편을 치우고 바닥 벽 침대 시트에 묻은 피를 닦았다. 범행의 모든 흔적을 강박적으로 지우려 했다. 그녀는 단 하나의 증거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이 세심함은 충동적인 범죄자의 행동을 훨씬 넘어서는 무서운 계산을 보여주었다. 침실 현장이 일시적으로 정리되자 김수현은 가장 큰 문제를 마주했다. 박민수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시체를 어딘가에 버리는 것은 발각될 위험이 너무 컸다. 시체를 묻을 힘도 없었다. 그녀의 머리는 해결책을 찾아 맴돌았고 그러다 주방 구석에 놓인 낡은 양문형 냉장고가 떠올랐다. 그 냉장고는 사람을 담을 만큼 충분히 컸다. 그것이 그녀의 비밀을 보관할 장소가 될 수 있었다. 이 생각을 품은 김수현은 욕실에서 주방으로 시체를 다시 힘겹게 끌었다. 박민수의 시체를 냉동실에 넣으려 했지만 성인 남자의 크기는 냉동실 공간에 비해 너무 컸다. 시체를 깔끔하게 넣을 수 없었다. 여기서 진정한 잔혹함과 야만성이 시작되었다. 막다른 상황에 직면한 김수현은 살인보다 더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부엌칼 매일 요리에 쓰던 날카로운 칼과 박민수가 집수리에 쓰던 작은 톱을 사용해 피해자를 절단했다. 김수현의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피비린내 나는 세부 묘사를 피했지만 침묵과 목맨소리 사이로 그녀가 그 야만적 행위를 수행하며 겪은 어려움, 혐오 공포를 상상할 수 있었다. 그것은 감정의 단단함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정상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완전한 타락이었다. 피비린내와 극도의 긴장 속에서 몇 시간 동안 홀로 씨름한 끝에 김수현은 마침내 끔찍한 작업을 마무리했다. 그녀는 박민수의 신체 일부를 집에서 찾은 큰 검은 쓰레기 봉투에 여러 겹으로 담았다. 그 후 비닐봉투를 냉장고 냉동실에 조심스럽게 쌓았다. 냉장고 문이 닫히자 범죄의 일부는 봉인된 듯했다. 하지만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김수현은 임시 무덤이 된 욕실로 돌아갔다. 그녀는 바닥과 벽을 문질러 닦았다. 물비누집에서 찾은 강력한 세제를 사용해 피의 흔적과 냄새를 지우려 애썼다. 그녀는 감정 없이 기계처럼 일했다. 오직 범죄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숨기는 것이 목표였다. 끔찍한 밤이 지나고 집은 평소의 깔끔함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뒤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다. 새벽 첫 햇살이 비칠 때 김수현은 지쳐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큰 질문이 남았다. 이 은폐 계획이 며칠 뒤 출장에서 돌아올 언니 김지연의 눈을 속일 수 있을까? 김지연은 집이나 여동생의 태도에서 이상함을 눈치챌까? 김지연의 진짜 역할은 무엇일까? 김수현이 혼자 행동했다고 한 주장이 완전히 믿을 만한가? 아니면 이 끔찍한 은폐 뒤에 다른 손길 공모가 있었을까? 김수현이 살인과 시체 은폐의 전적인 책임을 인정했지만 최재민은 이 어린 소녀가 혼자 행동했다고 완전히 믿지 않았다. 오랜 수사 경험은 이렇게 계산되고 잔혹한 범죄 살인신, 시체 절단 꼼꼼한 현장 정리 3년간, 냉장고 속 비밀과 함께 사는 것과 매우 강한 심리적 단단함, 무서운 단련 또는 다른 이의 도움과 공모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약해 보이고 장기적인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는 김수현은 완벽히 홀로 행동한 냉혈한 범죄자의 이미지와 완전히 맞지 않았다. 특히 성인 남자의 시체를 절단하는 것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극도로 어렵고 끔찍한 일이었다. 김수영 같은 어린 소녀가 그 모든 것을 혼자 해냈을까? 최 팀장의 의심은 언니 김지연에게 집중되었다. 수사관들은 김수연의 최신 진술로 김지연과 대질하기로 했다. 대질은 긴장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처음에 김수연이 범죄를 자백했다는 소식을 들은 김지연은 극도로 충격받고 고통스러워했다. 그녀는 다시 비통하게 울며 자신이 여동생이 그런 끔찍한 짓을 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녀는 남편 박민수가 다툼 후 집을 나갔다고 알고 있었으며 그 진실이 이렇게 비참할 줄 몰랐다고 반복했다. 그녀는 여동생이 살인자라는 사실에 충격받은 언니의 실망을 연기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지연의 눈물과 애절한 말들이 최 팀장과 수사관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그들은 김수연의 자백을 손에 쥐고 있었고 이제 김지연의 역할이 정말로 무고한지 밝혀야 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이 보여주려는 대로 무관한가 수사기관의 압박이 커졌다. 수사관들은 진술뿐 아니라 수집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김지연이 결코 무관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는 부부의 재정거래 내역이었다. 경찰은 김수연의 진술에 따르면 범행이 일어난 2015년 여름 직후 김지연이 박민수와 공동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을 인출한 거래를 발견했다. 이 인출 시점은 김수연이 범죄 은폐에 필요한 물품, 큰 검은 비닐봉투, 두꺼운 테이프, 강력한 세제를 사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고 한 시점과 의심스러울 정도로 일치했다. 또한 김지연이 2010년 말 남편 실종을 경찰에 신고할 때 매우 침착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사항을 준비한 모습도 수사관들에게 그녀가 당황한 아내가 아니라 미리 계산한 사람임을 의심하게 했다. 이 간접적인 증거들은 김지연이 쌓아 올린 방어의 벽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날카로운 질문과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김지연의 표정이 변했다. 초기의 고통은 긴장 불안, 그리고 약간의 공포로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고 침묵했다. 눈은 아래로 향했다. 긴 침묵이 이어졌다. 마침내 견딜 수 없는 압박 아래 김지연은 고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박민수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죽인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이 늦은 고백은 수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렇다면 김지연은 어느 정도까지 알았을까? 언제부터 알았을까? 그리고 그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 이 비극에서 언니의 역할은 그녀가 처음 보여주려 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김지연이 박민수의 죽음을 알았다고 늦게 고백한 후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일부 진실을 밝혔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연관성을 줄이고 대부분의 책임을 여동생에게 떠넘기려 했다. 김지연의 새 진술에 따르면 운명의 출장에서 집으로 돌아온 날 그녀는 즉시 뭔가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집은 꼼꼼히 청소되었지만 묘한 냄새가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동생 김수연의 태도였다. 수연은 더 과묵해졌고 언니의 눈을 피하며 숨길 수 없는 불안과 공포를 보였다. 여자의 직감과 이 이상함은 김지연에게 의심을 품게 했다. 그녀는 수연에게 캐묻기 시작했다. 처음엔 수연이 완강히 침묵했다. 하지만 언니의 집요한 추궁에 결국 견디지 못하고 김수연은 끔찍한 전말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매형 박민수가 자신을 공격하고 침해하려 했을 때 그를 죽였다고 했다. 김지연은 여동생의 고백을 듣고 극도로 충격받고 공포에 떨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첫 반응은 즉시 경찰에 신고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순하고 약한 줄 알았던 여동생이 그런 충격적인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김지연에 따르면 그녀가 행동하려는 순간 김수연이 그녀의 발을 붙잡고 비통하게 울며 신고하지 말라고 애원했다. 수연은 체포되면 인생이 끝나고 감옥에서 미리래가 묻힐 거라고 말했다. 수연은 박민수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행동은 혼란 속의 자기 방어였다고 설득하려 했다. 이 말과 혈육의 정 그리고 무너진 여동생의 모습은 김지연을 흔들었다. 그녀는 정의와 진실 그리고 여동생의 미래와 가족의 명예 사이에서 고민했다. 김지연은 몇 시간의 내적 갈등 끝에 여동생을 사랑하고 큰 스캔들이 삶일 가족의 명예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그녀는 정의 대신 혈육을, 진실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 여동생 편의 선우, 김지연은 범죄 은폐 계획에 가담했다. 그녀는 박민수의 실종을 설명할 합리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다툼 후 실종 신고 계획이 세워졌다. 그녀는 수연에게 누가 물으면 어떻게 대처할지, 최대한 평범하게 보일지 가르쳤다. 김지연은 또한 수연과 함께 냉장고를 더 철저히 봉인하기 위해 테이프와 비닐 같은 필수 물품을 샀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또한 박민수가 돈 문제로 다툰 후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신고한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후 3년간 자매는 남편이자 매형이 떠났다는 연극을 함께 유지하며 그 끔찍한 비밀과 살았다. 그들은 세상 앞에서 평범한 삶을 연기하려 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끊임없는 집착과 죄책감의 무게가 있었다. 김지연의 진술은 언뜻 너무 여동생을 사랑해 어쩔 수 없이 죄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언니의 이야기로 들렸다. 그녀는 억지로 공모한 이미지로 보이려 했다. 하지만 최재민은 전부가 말해지지 않았다고 느꼈다. 김지연의 눈은 두려움과 후회로 보였지만 극도의 혼란 대신 계산적인 침착함이 숨어 있었다. 그녀가 단순히 여동생을 돕기 위해 억지로 끌려들었을까, 아니면 더 깊은 동기가 있었을까? 죽은 남편과 여동생과의 관계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미스터리가 있었다. 김수현이 살인을 자백하고 김지연이 은폐 공모를 인정했지만 최재민과 수사팀은 사건에 아직 명확히 해야 할 점이 많다고 느꼈다. 그들은 김수현의 살인범과 시체 처리 과정에 대한 자세한 진술을 바탕으로 현장 재현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현은 신강원 아파트 7가맵 2호에서 이루어졌다. 김수현이 묘사한 침실의 물건 위치, 싸움이 벌어진 장소, 칼을 꺼낸 위치, 박민수가 쓰러진 방향은 현장과 일치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술은 시체를 침실에서 욕실로, 욕실에서 주방으로 옮기고 특히 박민수처럼 덩치 큰 남자의 시체를 절단하는 과정에 대해 모호했다. 작은 체구와 제한된 힘을 가진 김수현이 그 무거운 작업을 완벽히 혼자 했을까? 그녀의 망설이는 말투는 진술의 완전한 신빙성에 의문을 남겼다.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거나 인정한 것 이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까? 범죄의 배경을 더 이해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박민수, 김지연, 김수현 세 사람의 복잡한 관계를 깊이 파고들었다. 그들은 이웃 친구, 이 가족의 옛 동료들을 다시 만나 그들의 삶을 재구성하려 했다. 몇몇 사람의 말에 따르면 박민수는 가부장적이고 독단적이며 거친 사람이었다. 김수현이 주장한 성추행뿐 아니라 그는 아내 김지연에게도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 이웃들은 7년가 2호에서 김지연의 울음 격렬한 다툼, 물건 파손 소리를 가끔 들었다고 했다. 누군가는 김지연의 얼굴과 팔에 멍 자국을 봤지만 그녀는 짙은 화장이나 긴 소매로 숨기려 했다. 이 정보는 김지연도 가정폭력 피해자였음을 보여주었다. 불행한 결혼 속에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았다. 이는 질문을 던졌다. 두 자매가 모두 박민수의 피해자였다면 왜 그들의 관계는 그의 죽음 후에도 복잡하고 긴장되었을까? 김지연의 노트북에서 온라인 활동과 검색 기록을 재검토하던 중 수사팀의 IT 전문가들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다. 2015년 초 범행 몇 달 전 김지연은 이혼 절차, 결혼법, 자녀 양육권, 이혼 후 재산 분할에 대한 검색을 여러 번 했다. 그녀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온라인 포럼에 접속해 자기 보호와 도움 요청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는 김지연이 박민수와의 지옥 같은 결혼을 끝내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막다른 상황을 인식하고 해방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일정 기간 검색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활동이 갑자기 멈췄다. 김지연은 이혼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녀는 폭력적인 남편과 계속 살았다. 이 급작스러운 변화는 무엇이었을까? 그녀가 법이 아닌 다른 길, 박민수로부터 벗어날 다른 방법을 찾은 걸까? 이 발견은 김지연의 진짜 역할에 대한 의심을 키웠다. 그녀는 사건 이후 공모한 것뿐 아니라 그 전부터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었다. 최 팀장의 젊은 수사관은 이 세부 사항을 듣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박민수가 자매 모두를 학대했고 김지연도 그를 이혼하려 했다면 왜 그녀는 여동생이 자기를 방어하고 둘 모두를 해방시키기 위해 그를 죽였을 때 주저하거나 수동적인 역할만 했을까? 아니면 그녀는 박민수의 죽음에서
단순한 이혼으로는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원했던 걸까? 이 질문은 더 어두운 동기의 가능성을 열었다. 3년 신체적 상처가 아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끔찍한 범죄의 정신적 흉터와 무게는 끊임없이 괴롭히고 집착을 낳았다. 그 운명의 밤 이후 김지연과 김수현의 삶은 두려움, 불안,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비밀로 가득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다. 그들은 박민수가 냉장고 속에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신강원 아파트 7가구 2호에서 살았다. 하루하루는 그들의 신경을 시험하는 고난이었다. 주방 구석의 냉장고는 음식을 보관해야 할 곳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숨긴 범죄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얼음 무덤이 되었다. 김수현이 그 옆을 지날 때, 다른 냉장고 문을 열 때 어떤 느낌이었을지 상상해보라. 그 안에 숨겨진 것에 대한 집착이 그녀를 괴롭혔을까? 꼼꼼히 봉인했음에도 죽음의 냄새가 희미하게 떠돌았을까? 아니면 그녀의 집착된 마음속에서만 맴돌았을까? 자매의 잠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악몽 밤에 작은 소음조차 그들을 깨우며 비밀이 드러날까 경찰이 올까 두려워했다. 지속적인 심리적 긴장은 둘을 점점 더 지치고 창백하게 만들었다. 약 1년간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7감깃 2호에서 살던 자매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심리적 압박이 너무 컸다. 그들은 범죄의 유형적 흔적이 없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다. 그들은 신강원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서울 다른 구의 임대 아파트를 구했다. 그들은 이사 이유를 둘러댔다. 옛 아파트의 풍수가 나쁘다라거나 김지연의 새 직장에 더 가깝다거나 단순히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이사했어도 7가구 2호와의 연결을 완전히 끊지는 않았다. 가끔 주로 밤이나 사람이 없을 때 김지연이나 둘 모두 몰래 돌아와 점검했다. 냉장고가 그대로인지 이상 징후는 없는지 냄새가 새는지 확인했다. 낡은 냉장고와 그 안의 끔찍한 비밀은 조용히 주방 구석에 있었다. 마치 잠든 괴물 같았지만 언제든 깨어날 수 있었다. 그것은 자매를 죄의 과거와 묶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었다. 돌아올 때마다 두려움과 마주했고 자신들의 행위를 상기했다. 새 임대 아파트에서 김지연은 정상적인 모습을 유지하려 했다. 사무실에서 성실히 일하고 동료들과 웃으며 대화하려 했다. 그녀는 세상을 속이기 위해서뿐 아니라 점점 무너지는 여동생을 지탱하기 위해 강해야 했다. 하지만 그 노력은 그녀의 변화를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말이 적어지고 폐쇄적이었으며 대화 중 갑작스러운 침묵이 잦았다. 반면 김수현은 자신의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빠졌다. 그녀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언니 외에는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았다. 공허한 눈으로 존재할 뿐 진짜 살아있지 않았다. 3년간 자매의 관계는 매우 이상하고 복잡해졌다. 그들은 공유할 수 없는 죄의 비밀로 묶였다. 김수현은 발각되지 않기 위해 언니의 보호와 지시에 의존했다. 반대로 김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여동생의 비밀을 통해 그녀의 삶과 심리를 조종했다. 그들 사이에는 혈육의 사랑, 범죄의 공모, 그리고 말없는 의심과 긴장, 죄책감이 뒤섞였다. 그들은 박민수의 피해자였지만 그 비극에 대처한 방식은 또 다른 비극을 낳았다. 여전히 큰 질문이 남았다. 3년간 완벽히 숨겨진 계획이 왜 갑자기 심한 악취로 이웃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었을까? 오랫동안 봉인된 테이프가 느슨해졌을까? 아니면 예상치 못한 요소가 비밀을 더 숨길 수 없게 했을까? 김지연이 수동적이고 여동생을 사랑해 죄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언니로 보이려 했지만 최재민 팀은 깊이 파고들어 그녀의 진짜 역할을 밝힐 증거를 찾았다. 그들은 김지연의 은행 거래와 온라인 쇼핑 기록을 더 꼼꼼히 조사했다. 그들의 인내는 보답받았다. 김지연의 연관성을 완전히 바꾸는 중요한 발견이었다. 범행 직후 박민수와의 공동 계좌에서 큰 돈을 인출한 것뿐 아니라 범행 몇 주 전 김지연이 이상한 물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기록이 있었다. 두꺼운 고무장갑, 의료용 마스크, 다수 강력한 냄새 제거 세제였다. 이는 사무직 회계원인 그녀의 일상과 맞지 않는 물품이었다. 이 물품의 양은 일반 가정용으로도 과도했다. 단독으로 보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곧 일어날 살인과 시체 은폐의 맥락에서 이는 김지연이 단순히 사후 공모가 아니라 미리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다. 재정조사를 병행하며 경찰은 김지연의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캐냈다. 처음엔 연루를 두려워해 말을 아꼈던 그녀의 절친이 마침내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 친구는 박민수가 실종되기 몇 달 전 김지연이 극도의 절망 속에서 결혼 생활에 대해 털어놓았다고 했다. 김지연은 울며 박민수의 폭행과 모욕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삶이 지옥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길 바란다고 영원히 벗어날 방법을 찾고 싶다고 했다. 친구는 김지연이 절망 속에서 이대로면 누군가는 죽을 거야 라고 말했다고 기억했다. 이 분노와 절망의 고백은 살인 계획의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김지연의 불안한 심리와 박민수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없애려는 의도가 오래전부터 존재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그녀의 사전 준비를 설명했다. 최 팀장은 김지연에게 이 새 증거 범행 전 장갑 마스크 세제 구매 영수증과 친구의 증언을 대질했다. 김지연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자신감이 사라졌다. 그녀는 숨길 수 없음을 알았다. 반박할 수 없는 압박 아래 김지연은 더 깊은 진실을 인정했다. 그녀는 여동생 김수연이 박민수의 괴롭힘과 폭력의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을 미리 알았다고 했다. 김수연의 고통과 자신의 폭행 피해를 목격한 후 그녀는 더 이상 수연을 말리지 않았다. 심지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장갑과 마스크 같은 물품을 준비했다. 만약 수연이 무언가를 한다면 안전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하려는 생각이었다. 김지연은 여전히 자신이 직접 박민수를 죽이거나 수연에게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는 조건을 만들고 정신적으로 암묵적 지지를 보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준비했다는 점이다. 감정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김지연은 수연을 부추기지 않았다고 단지 멈출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수연이 한다면 철저히 해야 한다고 확신했다고 인정했다. 이 고백은 김지연의 훨씬 적극적인 역할을 드러냈다. 그녀는 사후 공모자가 아니라 여동생의 절망을 기회로 이용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조종자였다. 두 자매의 복잡한 동기와 심리를 더 이해하기 위해 수사기관은 범죄 심리학 전문가들을 불러 사건 파일을 분석했다. 진술 증거 사건 전개 기반에 전문가들은 각자의 심리와 그들의 독성이 있는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했다. 김수연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녀가 장기 학대 피해자의 전형적 사례라고 보았다. 매형의 성추행을 오랫동안 견디며 특히 혈육인 언니로부터 보호와 신뢰를 받지 못해 극도의 긴장 공포 절망 상태에 빠졌다. 박민수를 죽인 그녀의 행동은 자기 방어 요소가 있지만 극단으로 더 억눌린 감정의 폭발이었다. 분노 굴욕 해방 욕구였다. 범행 후 그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감정의 단단함이라는 방어 기제가 활성화되었다. 그녀가 시체 절단과 은폐를 수행하고 3년간 침묵한 것은 감정이 마비된 상태로 너무 끔찍한 현실에 대처한 결과였다. 체포 당시의 냉정한 침착함은 운명의 수용이나 오랜 고통 후 감정적 고갈의 표현일 수 있다. 반면 김지연의 심리는 훨씬 복잡하고 파악하기 어려웠다. 겉으로는 약한 여성 상황에 피해자 여동생 사랑으로 죄에 휘말린 이미지를 만들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과 진술은 감정을 숨기고 놀라운 계산을 하는 통제적 성향을 보여주었다. 김지연도 박민수의 가정 폭력 피해자였다. 그녀의 분노와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는 진짜였다. 하지만 이혼 같은 법적 해결책을 찾는 대신 그녀는 여동생 김수연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잠재적 도구로 보았다. 김수연의 매형의 추행에 대한 도움 요청을 무시하거나 비난한 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암묵적 촉진 수연의 분노를 키워 극단적 행동으로 이끄는 간접적 허락일 수 있다고 보았다. 개입하지 않고 암묵적 지지를 보냄으로써 김지연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비극을 만들 조건을 조성했다. 범행 후 두 자매의 관계는 독성이 있는 공생관계가 되었다. 김수연은 범행 후 언니의 보호와 지시에 완전히 의존했다. 그녀는 자율성을 잃고 김지연의 그림자처럼 살았다. 반대로 김지연은 여동생의 죄의 비밀을 이용해 그녀의 삶과 심리를 조종했다. 그녀는 둘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었다. 둘 다 박민수의 피해자였지만 그들이 비극에 대처한 방식, 특히 김지연의 조종과 방향 설정은 더 복잡하고 어두운 비극을 낳았다. 그들은 죄책감을 공유했지만 그 공유는 공감이 아니라 두려움과 통제에 기반한 구속이었다. 전문가들은 더 깊은 비밀이 있는지
김지연의 동기가 단순히 여동생 돕기와 남편으로부터의 해방인지 아니면 재산이나 개인적 복수 같은 다른 이익을 노린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언니의 심리적 미스터리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최재민과 팀은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갔다. 그들은 신강원 아파트 752호로 다시 돌아갔다. 이번 목표는 단순한 현장 재현이 아니라 아파트를 철저히 재수색해 이전에 놓쳤을지 모를 작은 단서라도 찾는 것이었다. 그들의 끈기는 보답받았다. 주방 한쪽 구석 공구 상자 안에 조심스럽게 숨겨진 작고 강한 초록색 로프가 발견되었다. 이 로프는 새 것처럼 보였고 매우 튼튼했다. 일반 가정에서 쓰는 빨랫줄이나 평범한 로프와 달랐다. 이 로프는 큰 힘을 견딜 수 있어 등산 무거운 물건 묶기 또는 특수한 용도로 쓰였다. 평범한 아파트에서 조심스럽게 보관된 이 로프는 즉시 최 팀장의 주목을 끌었다. 자매의 일상과 맞지 않았다. 동시에 다른 형사기술팀은 3년간 박민수의 시체를 담았던 낡은 냉장고를 재검사했다. 냉장고는 증거 보관소로 옮겨져 조사되었다. 냉장고 뒷면을 뒤집자 금속 표면에 깊고 눈에 띄는 긁힘이 있었다. 이 긁힘은 사용 중 생기는 일반적인 흠과 달랐다. 모양과 방향이 특이했다. 마치 냉장고가 거친 표면 위로 무거운 물체에 의해 끌렸거나 비전문적으로 로프 같은 것으로 고정된 흔적 같았다. 이 긁힘과 튼튼한 로프의 발견은 최재민에게 가설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김수현의 진술을 떠올렸다. 그녀는 덩치 큰 박민수의 시체를 침실에서 욕실로, 욕실에서 주방으로 옮기고 특히 시체 조각을 냉장고에 넣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했다. 그녀의 힘으로는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었다. 어떤 장치나 도움이 그녀가 이 일을 완수하도록 했을까? 그 로프가 그 장치와 관련이 있을까? 최재민은 이 새 증거를 김지연 앞에 제시했다. 그는 로프를 테이블에 놓고 그 용도를 물었다. 김지연은 로프를 보고 당황했지만 빠르게 침착을 되찾았다. 그녀는 그것이 무언가에 쓰려고 산 여분의 로프라며 기억이 안 난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최 팀장은 쉽게 속지 않았다. 그는 왜 새롭고 깨끗한 냉장고 대신 낡은 냉장고를 시체 은폐에 사용했는지 물었다. 그는 새 냉장고가 냉각과 밀봉이 더 뛰어나 장기 은폐에 더 적합했을 텐데 낡은 냉장고 선택이 기술적으로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연은 긴장했다. 그녀는 침착하려 했지만 테이블 위에 손이 살짝 떨렸다. 최 팀장의 질문은 그녀가 숨기려던 비밀을 파고들었다. 낡은 냉장고 로프, 그것들은 서로 어떤 연결이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김지연의 진짜 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진실은 점점 벗겨지며 이미 알려진 것보다 더 끔찍한 세부 사항을 드러냈다. 부인할 수 없는 새 증거 로프와 낡은 냉장고의 의심스러운 긁힘과 최재민의 날카로운 논리적 추론 앞에서 김지연의 마지막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의 초기 연출된 침착함은 사라지고 당황과 절망이 드러났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았다. 끊임없는 신문 압박 아래 김지연은 더 끔찍한 진실을 고백했다. 그녀의 역할은 김수현의 범행 후 수동적으로 돕는 데 그치지 않았다. 사실 그녀는 박민수를 처리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에 훨씬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범행 전부터였다. 김지연은 오랜 세월 남편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견디고 여동생이 박민수에게 성추행당하는 모습을 보며 증오와 복수심이 절정에 달했다고 했다. 범행 직전 박민수에게 심하게 폭행당해 며칠 입원한 후 그녀는 김수현과 분노 속에서 대화했다. 그녀는 직접적이거나 암묵적으로 그가 영원히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그가 살아있다면 둘 다 평온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연은 수연에게 살인을 명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분노와 절망은 자극제였다. 그녀는 여동생의 불안한 심리에 극단적 해결책의 씨앗을 뿌렸다. 그리고 낡은 냉장고에 대한 세부 사항, 김지연은 그와 관련된 충격적인 비밀을 밝혔다. 그녀의 복수 집착이 오래전부터 존재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결혼 초기에 박민수의 외도를 발견했다고 했다. 그녀가 이혼을 언급하며 따지자 박민수는 회개 대신 분노를 터뜨리며 그녀를 거의 죽을 때까지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떠나면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그 후 김지연의 삶은 두려움과 증오로 가득 찼다. 낡은 냉장고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병적이고 집착적인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고통과 굴욕으로 잠 못 드는 밤 언젠가 기회가 오면 그곳에 박민수를 가두고 그가 한 모든 것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상상했다. 이는 범행 후 떠오른 아이디어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녀의 마음속에서 자란 독소였다. 낡은 냉장고를 시체 은폐에 선택한 것은 단순한 임시 방편이 아니라 김지연의 깊은 개인적 복수의 완성이었다. 그녀는 차갑고 절망적인 목소리로 김수연이 마지막으로 손을 쓴 사람일 뿐 자신이 누구보다 그의 죽음을 원했다고 인정했다. 이 고백은 김지연의 전혀 다른 초상을 그렸다. 수동적 피해자가 아니라 숨은 주모자였다. 깊은 상처를 받은 여성이 자신의 고통을 냉혹하고 잔인한 복수 계획으로 바꾸고 여동생의 절망을 이용해 목적을 달성했다. 김지연의 적극적 역할과 깊은 복수 동기를 인정한 후 최재민은 로프와 자매가 박민수의 시체를 처리한 방식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다. 부인할 수 없는 압박 아래 김지연은 로프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다. 그녀는 김수연이 혼란과 자기 방어로 범행을 저지른 후 집에 돌아와 상황을 알게 된 자신이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덩치 큰 박민수의 시체를 처리하는 것이 김수연 혼자에겐 너무 벅찼음을 깨닫고 김지연은 전에 산 로프를 떠올렸다. 그녀는 수연과 함께 로프와 집에 있던 목재고리 같은 물건을 사용해 임시로 조잡한 도르래를 만들었다. 이 시스템은 시체를 침실에서 욕실로 그리고 신체 일부를 들어 올려 절단을 쉽게 하고 비닐에 담긴 조각을 냉장고에 넣는 데 사용되었다. 김지연의 이 설명은 김수연이 작은 책으로 그 무거운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었다. 김지연의 기술적 방법적 지원이 핵심이었다. 낡은 냉장고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 복수의 상징뿐 아니라 실용적이고 교활한 계산에서 비롯되었다. 김지연은 낡은 냉장고가 낡고 가끔 이상한 소리를 내서 새 냉장고보다 덜 주목받을 거라 생각했다. 초기 단계에서 냄새가 새더라도 사람들은 고장난 냉장고 속 썩은 음식 때문이라 여길 터였다. 아무도 그 안의 끔찍한 진실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범행 직후 더 현대적인 새 냉장고를 사서 주방의 눈에 띄는 곳에 놓은 것도 김지연의 혼란 유도 계획의 일부였다. 그것은 가족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어지고 더 나은 냉장고가 필요했다는 겉모습을 만들었다. 모든 세부 사항은 범죄를 숨기기 위해 김지연이 신중히 계산했다. 범행 후 현장 연출 김수연에게 진술 지시 다툼 후 박민수가 집을 나갔다는 이야기, 그리고 침착하게 실종 신고를 한 것, 모두 김지연의 계산과 연출의 흔적이었다. 그녀는 가능한 질문과 그에 맞는 답을 준비했다. 작은 범행 도구 은폐집 냄새, 제거 유세, 호기심 대처,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었다. 이 범죄 관계에서 김지연은 계획을 세우는 두뇌였고 절망과 공포, 그리고 언니의 암묵적 압박에 조종된 김수연은 직접 실행자였다. 완벽해 보이는 계획은 3년간 범죄를 숨겼다. 하지만 완벽한 범죄는 없다고들 한다. 왜 이렇게 치밀한 계획이 3년 만에 일상적인 악취로 무너졌을까? 김지연 같은 교활한 계산가도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비밀을 드러냈을까? 그것은 운명의 장난, 아무리 치밀히 숨겨도 결국 진실은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지연과 김수연의 범죄, 은폐 계획은 3년간 성공했지만 결국 무관해 보이는 사건들과 예상치 못한 실수로 무너졌다. 이웃이 경찰에 신고한 강렬한 악취의 직접적 원인은 전기 문제였다. 신강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확인에 따르면 사건이 드러나기 몇 주 전 비동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가 전력망 업그레이드와 유지보수로 비정상적으로 긴 정전 사태를 겪었다. 정전은 예상보다 길었고 때로는 몇 시간 연속 이어졌다. 자매가 박민수의 시체를 담은 낡은 냉장고는 본래 성능이 떨어지고 긴 정전 동안 필요한 냉동 온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전원이 끊기자 낮은 온도로 억제되던 시체의 자연 분해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분해로 생긴 가스는 내부에 압력을 만들었고 꼼꼼히 붙인 테이프의 작은 틈으로 새어나왔다. 참을 수 없는 악취가 아파트와 7층 복도에 퍼졌다. 더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인 것은 이 범죄의 드러남에 자매, 특히 김지연의 부주의가 기여했다는 점이다. 새 임대 아파트로 이사한 후 7가구가 이외에 가끔 돌아와 냉장고를 점검하던 김지연은 옛 아파트의 공과금 납부를 소홀히 했다. 그녀는 몇 달간 702호의 전기요금을 내지 않았다. 아마도 그곳에 상주하지 않으니 비밀 냉장고의 전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나 비용 절감을 원했을 것이다. 이는 치명적인 실수였다.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 전력회사가 7검기 미호의 전원을 완전히 차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장기 정전은 분해 과정을 가속화했고 결국 냄새가 발각되었다. 운명은 범죄가 영원히 묻힐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마지막 심리적으로 가장 고통스럽고 집착적인 진실이 최재민이 로프의 진짜 목적을 다시 물으며 드러났다. 그는 로프가 단순히 시체 이동을 돕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 그는 김지연을 뚫어지게 보며 그녀가 범행 훨씬 전부터 박민수와 관련된 다른 목적으로 로프를 준비했는지 물었다.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다. 노련한 팀장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김지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의 몸은 떨렸고 이번엔 연출이 아닌 절망의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더 끔찍한 진실을 인정했다. 그 로프는 오래전에 여동생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의도로 샀다. 박민수의 특히 끔찍한 폭행 후 완전한 절망 속에서 김지연은 로프를 사용해 자살하고 박민수를 함께 죽이려 했다. 그녀는 둘 모두의 비극적 결말을 계획했지만 결국 실행할 용기가 없었다. 두려움과 생존 본능이 그녀를 막았다. 그 튼튼한 로프는 그녀의 무력함과 절망의 증거로 구석에 숨겨졌다. 김수현이 행동에 나서자 그 로프는 개인적 절망의 도구에서 다른 범죄를 돕는 도구로 바뀌었다. 그녀는 피해자이자 주모자였다. 이 최종 진실은 폭력, 극단적 절망, 억눌린 증오, 냉혹한 계산이 만든 비극의 더 깊은 층을 드러냈다. 김지연과 김수현의 운명은 이제 법의 손에 달렸다. 그들을 위한 재판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 사건이 남긴 고통과 집착을 정의가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긴장되고 논리적 분석을 요구한 수사는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다. 모든 단서, 진술, 물리적 증거가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엮여 신강원 아파트 7레버리 2호 문 뒤 3년간 숨겨진 가정 비극의 전모를 그렸다. 관련된 각 개인의 역할과 책임은 명확해졌다. 피해자이자 매형인 박민수는 이 비극의 원인이었다. 아내 김지연에 대한 가정폭력과 김수현에 대한 병적인 성추행은 집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그는 두려움, 증오, 절망을 뿌렸고 그와 함께 살던 여성들을 한계로 몰았다. 그의 죽음은 불법이지만 그가 초래한 결과였다. 김수현은 박민수를 직접 죽인 피해자였다. 그녀의 행동은 극단적 상황에서의 자기방어 요소가 있었다. 하지만 살인과 그 후의 잔혹한 행위, 시체의 절단과 은폐는 심리적 불안과 학대에 의한 감정 단련으로 설명될 수 있더라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였다. 김수현은 피해자에서 범죄자로 경계를 넘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그녀는 어느 정도 언니의 영향을 받고 조종당한 도구였다. 김지연은 처음엔 피해자와 억지 공모자로 보이려 했다. 하지만 드러난 진실은 그녀가 숨은 주모자임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여동생의 심리를 조종하고 폭력적인 남편을 처리하고 범죄를 은폐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동기는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깊은 개인적 복수였다. 그녀는 김수현의 절망과 충동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무기와 기회로 삼았다. 그녀의 이기적이고 잔인한 계산은 연약한 아내와 언니의 겉모습 뒤에 숨었다. 김지연의 계획은 정교하고 완벽해 보였다. 그녀는 김수현의 약점, 두려움, 가족애를 이용했다. 그녀는 가짜 현장과 진술을 설득력 있게 만들었다. 그녀는 범죄를 오랫동안 숨기기 위해 단계를 계산하고 이웃과 당국의 의심에 대처했다. 하늘의 손길로 그 비밀은 냉장고와 자매의 침묵 속에 봉인되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계획은 김지연이 예상치 못하거나 무시한 작은 세부로 무너졌다. 아파트의 정전과 그녀의 정의 요금 미납 실수. 이 요소들이 합쳐져 냄새를 억제할 수 없게 했고 진실을 드러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온다. 이제 사건의 진실은 명확하다. 모든 얽힌 매듭이 풀렸다. 최재민과 팀의 치밀한 수사는 끝났다. 정의가 집행되기를 기다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숨긴 자들에게 합당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공개 수사와 재판 후 서울지방법원은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잔혹성과 복잡한 가정 비밀로 여론을 뒤흔들었다. 박민수의 죽음을 직접 초래한 김수현에 대해 법원은 그녀의 행위가 특히 중대하며 타인의 생명을 앗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감경 요인도 고려했다. 그녀는 피해자의 장기 성추행을 견디며 극도의 정신적 충격 속에서 행동했고 자기 방어 요소가 있었다. 범행 후 시체를 훼손했다. 이 정황과 한국 형법에 따라 법원은 김수연에게 살인죄와 시체 훼손죄로 15년 징역을 선고했다. 언니 김지연의 역할은 특히 중대하고 조직적 주모자로 판단되었다. 직접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암묵적 선동 조건 조성, 오랜 은폐 계획을 세웠다. 그녀도 시체 훼손 공모자였다. 법원은 김지연이 여동생의 약점을 이용해 개인적 복수를 달성했으며 그 행위가 교활하고 사회에 위험하다고 보았다. 조직적 살인 공모, 범죄, 은폐 시체 훼손죄로 서울지방법원은 김지연에게 2년 집행유예를 포함한 사형을 선고하고 시민권을 영구 박탈했다. 이 판결은 즉각 사형은 아니지만 그녀의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었다. 이는 주모자에 대한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었다. 사건은 법적 기록상 종결되었지만 남긴 교훈과 성찰은 오래 이어질 것이다. 먼저 가정폭력과 성추행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다. 이런 행위가 적시에 발견 개입 저지되지 않으면 피해자와 주변인에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들을 구제 불가능한 죄로 몰아넣을 수 있다. 피해자의 두려움에 의한 침묵 공동체의 무관심 관련자의 무책임은 이 비극의 씨앗이 자라게 한다. 이 사건은 극단으로 몰린 인간 심리의 예측 불가능한 복잡성을 보여준다. 피해자와 범죄자의 경계는 때로 매우 얇다. 고통 증오, 복수욕은 사람을 상상하지 못한 행동으로 이끌 수 있다. 고통은 사람을 강하게도 잔인하게도 만든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가족관계라는 가장 단단해 보이는 곳에도 어두운 비밀이 숨을 수 있다는 씁쓸한 시선이다. 자매의 혈육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했지만 여기선 범죄와 이기심으로 왜곡되었다. 침묵의 공모, 암묵적 조종 신뢰의 배신은 가족애를 죄의 족쇄로 만들었다. 신강원 아파트 702호의 냉장고는 이제 봉인되어 현장에서 치워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 3년간의 내용물과 그림자는 서울,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아는 이들에게 오랫동안 집착으로 남을 것이다. 사건은 경찰과 법원의 파일에서 끝났지. 신강원 아파트 7거급 2호의 문은 이제 굳게 닫혔다. 냉장고는 사라졌고 그 안에 담겼던 끔찍한 비밀도 법의 빛 아래 드러났다. 그러나 이 사건이 남긴 메아리는 서울의 거리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울려 퍼질 것이다. 김지연과 김수연 두 자매는 각기 다른 감옥에 갇혔다. 하나는 철창 뒤에서, 다른 하나는 영원한 죄책감과 사회의 낙인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무너짐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이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웃의 다친 문 뒤를 무심코 지나치는가? 얼마나 자주 누군가의 침묵을 단순한 고요로 오해하는가? 가정폭력의 상흔, 성추행의 고통, 그리고 그것이 낳은 파괴는 결코 혼자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조용히 자라며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법은 판결을 내렸지만 진정한 정의는 우리 모두가 침묵하지 않고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된다.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만약 당신이 7곳2호의 이웃이었다면 그 악취를 처음 맡았을 때 무엇을 했을까? 문을 두드렸을까? 아니면 고개를 돌렸을까?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그리고 어쩌면 그 답은 우리 각자가 매일 마주하는 선택 속에 있다. 어둠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다. 하지만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렸다. 이 사건을 기억하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여운이 남는 밤이었길 바라며 당신의 마음 한켠에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좋은 밤 되세요.